9. 그레브는 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어두워서 번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어디로 가시려고요? 문 옆에 기대있던 남자가 물었다. 여기가 마리엔가 22번지입니까? 그렇소. 헌데 누구를 찾으십니까? 보건의원 크루제입니다. 크루제? 무슨 용무로요? 그레브는 어둠 속에 서 있는 남자를 살펴보았다. 장화를 신고 돌격 때문에 제복을 입고 있었다. 잘난 척하는 쫄개 녀석이로군. 난 그런 식으로는 살지 않아 하고 그는 생각했다. 용건은 크루제 박사님께 직접 말하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아주 피곤했다. 눈과 뼈마디뿐만 아니라 온몸이 피곤으로 절어 있었다. 온종일 묻고 찾아다녔지만 들은 소식은 없었다. 부모님은 이 도시에 친척이 없었고 이웃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사라지고 없었다. 베트의 말대로 도시 전체가 마수대 걸린 것 같았다. 사람들은 게슈타포가 두려워 입을 다물었다. 사람들은 오직 소문만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지만 그 사람 역시 아무것도 몰랐다. 그는 계단을 올라갔다. 복도는 어두웠다. 보건의원은 2층에 살았다. 그레브는 박사를 잘 몰랐지만 어머니가 이 사람한테서 여러 번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알고 있었다. 어쩌면 어머니가 이곳에 왔는지도 모르고 박사가 어머니의 새로운 주소를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말끔한 얼굴을 한 중년의 부인이 문을 열었다. 크루제요? 크루제 박사를 만나시려는 겁니까? 그녀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여자는 말없이 그를 훑어보았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옆으로 비껴 서지도 않았다. 지금 계십니까? 그레브가 초조하게 물었다.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래쪽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았다. 진찰받으러 오셨나요? 마침내 여자가 물었다. 아닙니다. 개인적인 일로 왔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 실례지만 사모님 되십니까? 어머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레브는 눈을 치뜨고 여자를 쳐다보았다. 오늘 여기저기서 온갖 경계와 정오와 회피에 시달렸지만 이런 대면은 또 처음이었다. 그가 말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여기 사정을 잘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요. 다만 크루제 박사를 만나서 얘기할 게 있습니다. 그뿐입니다. 아시겠어요? 크루제 씨는 여기에 없습니다. 여자는 갑자기 쌀쌀 맞고 적대적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하지만 저기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그레브는 문 옆에 있는 황동으로 만든 표차를 가리켰다. 그 표차를 미처 떼지 못한 겁니다. 그래도 붙어 있는 건 그렇군요. 그럼 가족 중 누가 이곳에 살고 있군요. 여자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레브는 정말 지긋지긋한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막 욕설이라도 퍼부려고 하는 순간 집 안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 줄기 빛이 방 안에서 어두운 앞들로 비스듬하게 쏟아졌다. 누가 저를 찾으시죠? 어떤 목소리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레브는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말했다. 크루제 보건의원을 알고 있는 분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군요. 제가 엘리자베스 크루제입니다. 그레브는 말끔한 여자의 얼굴을 쏘아보았다. 여자는 길을 비켜주더니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불빛이 너무 환해. 그렇게 등을 밝게 하는 건 금지되어 있어. 여자는 열린 방 안에서 와락 소리를 질렀다. 그레브는 그대로 서 있었다. 20살 정도 된 처녀가 마치 강물을 따라오기라도 하듯 불빛을 받으며 그에게로 다가왔다. 그 순간 둥근 눈썹, 검은 눈, 그리고 어깨까지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마호가니색 머리칼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복도의 어둑어둑한 어둠으로부터 나타나 그 앞에 섰다. 아버지께서는 이제 진료를 안 하신답니다. 진찰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소식을 알기 위해서 왔습니다. 처녀의 안색이 변했다. 좀 전의 그 여자가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반쯤 몸을 돌려보더니 빠르게 문을 활짝 열고는 속삭였다. 들어오세요. 그는 불빛이 쏟아져 나왔던 방 안으로 처녀를 따라 들어갔다. 그녀는 다시 몸을 돌려 그를 유심히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은 이제 더 이상 어둡지 않고 아주 투명한 잿빛을 띄었다. 그녀가 말했다. 나는 당신을 알아요. 전에 김나지움에 다녔죠? 그래요. 내 이름은 에른스트 그레브입니다. 그레브도 이제 그녀가 기억이 났다. 유난히 눈이 크고 머리숱이 많은 말라깽이 소녀였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다른 도시에 사는 친척에게 가 있었던 것이다. 그가 말했다. 세상에 엘리자베스로군 넌 줄 몰랐어. 마지막으로 본 지 벌써 7, 8년 되었지. 많이 변했군. 당신도 그래요.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다. 그런데 여기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너가 마치 장군처럼 호의를 받고 있으니. 그레브가 물었다. 엘리자베스 크루제는 씁쓸하게 살짝 웃었다. 장군이 아니라 죄수처럼이죠.
뭐라고? 왜? 그럼 너희 아버님은? 그녀는 재빨리 움직였다. 잠시 기다려요. 그렇게 속삭이고는 그 옆을 지나 추금기가 놓여있는 탁자 쪽으로 갔다. 그리고 추금기를 돌렸다. 호헨프리트베르그 행진곡이 울리기 시작했다. 자, 됐어요. 이제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레브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이 도시의 사람들 그이가 미쳐버렸다고 했던 베트의 말이 사실인 모양이었다. 이건 뭐지? 꺼버려. 행진곡이라면 지긋지긋하게 많이 들었으니까. 그보다도 여기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말해봐. 도대체 왜 너가 재수란 말이야? 그가 물었다. 엘리자베스가 돌아왔다. 아까 그 여자가 밖에서 엿듣고 있어요. 밀고자거든요. 그래서 추금기를 틀었어요. 그녀는 그 옆에 섰다. 갑자기 숨결이 거칠어져 있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죠? 아버지 소식을 알고 있나요? 내가? 아무것도 몰라. 나도 너희 아버님께 여쭈어보려고 했거든. 도대체 그분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니? 아버지 소식을 모른다고요? 몰라. 나는 박사님께 내 어머니의 주소를 여쭤보려고 했어. 부모님이 행방불명이라서. 그게 전부인가요? 그레브는 엘리자베스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말했다. 그래, 그게 다야. 그녀의 얼굴에서 긴장감이 풀렸다. 그렇군요. 그녀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난 우리 아버지의 소식을 전하러 온 줄 알았어요. 도대체 박사님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니? 강제 수용소에 계세요. 벌써 4개월째죠. 고발을 당했어요. 당신이 소식 때문에 왔노라고 해서 혹시 아버지 소식을 가져왔나 하고 생각했어요. 알고 있다면 진작 말했을 테지. 엘리자베스가 고개를 가로젓었다. 함부로 공개할 수 없는 소식이라면 말하지를 말아줘요. 당신도 조심해야 해요. 조심. 그레브는 하루 종일 이 말 외에는 들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호헨프리트베르그 행진곡이 양철 소리와 함께 견딜 수 없이 계속 이어졌다. 이제 저런 건 그만 끄도 되겠지? 그래요. 당신도 빨리 돌아가는 게 좋아요. 여기 사정은 방금 말한 대로니까. 난 밀고자가 아니야. 그레브가 화를 내면서 말했다. 밖에 있는 저 여자 뭐지? 그 여자가 박사님을 고발했어? 엘리자베스는 추금기에 랩을 들어 올리긴 했지만 끄지는 않았다. 레코드판은 소리 없이 계속 돌아갔다. 그때 정적을 깨고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다. 경보예요. 그녀가 속삭였다. 또 시작이야.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불을 꺼. 늘 이렇다니까 불이 너무 밝아요. 그레브가 문을 와락 열었다. 무엇이 늘 이렇다 말이오? 여자는 어느새 현관의 다른 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무언가 소리치면서 모습을 감추었다. 엘리자베스는 손잡이를 잡고 있는 그레브의 손을 떼고 다시 문을 닫았다. 정말 역겨운 악마로군. 어째서 저런 여자가 여기에 있는 거야? 그가 물었다. 강제 입주자예요. 여기로 보내진 거지요. 내가 이 방에서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여겨야 해요. 밖에서는 다시 소음이 들렸다. 여자가 외치는 소리와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아까의 경계-경보 신호가 더욱 커졌다. 엘리자베스는 레인코트를 꺼내어 입었다. 방공으로 나가야 해요. 아직 시간이 많아. 그런데 왜 이런 곳에서 나가버리지 않아? 저런 밀고자와 함께 산다는 건 지옥일 텐데. 불 꺼. 여자가 밖에서 또 소리를 질렀다. 엘리자베스는 몸을 돌려 급히 불을 끄고는 어두운 방을 지나 창가 쪽으로 미끄러지듯 걸어갔다. 왜 이사하지 않느냐고? 도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그녀가 창을 열었다.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밀려들면서 방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밖에서 산발적으로 비춰오는 희미한 빛을 받아 검은 실루엣이 된 채로 서 있었다. 그리고 두 창문짝을 단단하게 걸어 닫았다. 유리창은 폭발대의 공기 압력으로 쉽사리 부서졌다. 그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소음이 마치 경류처럼 그녀를 몰아가고 몰아오는 것 같았다. 그녀가 울부짖는 소음을 뚫고 소리쳤다. 도망치는 것이 싫어요. 이해가 되지 않나요? 그레브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눈은 처음 문간에서 마주쳤을 때처럼 다시 까맣게 빛났고 정열적인 힘으로 넘쳐 흘렀다. 그는 무언가의 앞에서, 이 눈 앞에서, 이 얼굴 앞에서, 소음의 폭풍 앞에서, 그리고 그들 뒤에 창문을 통해서 밀려 들어오는 혼돈 앞에서 자신을 방어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가 말했다. 모르겠군. 이해가 가지 않아. 자신을 망치고 말 거야. 지킬 수 없는 진지는 포기한다. 병사들은 그렇게 배우지. 그녀가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렇다면 포기해요? 그녀가 몹시 흥분하여 소리쳤다. 포기해요. 그리고 날 그냥 내버려 둬요. 그녀는 그의 곁을 지나 문간으로 가려고 했다.
그는 그녀의 팔을 잡았고 그녀는 그것을 뿌리쳤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완강한 힘이었다. 그는 고함을 질렀다. 기다려. 나도 함께 갈 테니. 소음이 그들을 내몰았다. 소음은 도처에서, 방 안에서, 복도에서, 현관에서, 그리고 청계에서도 울려 퍼졌다. 소음은 벽에 부딪혔다가 메아리가 되어서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갔다. 그래서 마치 모든 방향에서 소음이 퍼져나가고 소음 앞에서 아무도 구조받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소음은 고막과 피부 표면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찢고 들어와 피에 거품을 일으켰으며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뼈마디를 떨게 하면서 생각이란 생각은 모두 앗아가 버렸다. 도대체 저 소리는 어디서 들려오는 거야? 미칠 것 같아. 그레브가 청계에서 비명을 질렀다. 문이 닫히자 울부짖는 소리가 잦아들었다.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바로 옆 거리에서 울리고 있어요. 우린 카를 광장의 방공으로 가야 해요. 이 집의 지하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사람 그림자들이 트렁크와 보따리를 들고 청계를 뛰어내려왔다. 회중 전등이 켜지면서 엘리자베스의 얼굴을 비쳤다. 혼자라면 따라오시오. 누군가 고함을 질렀다. 혼자가 아닌데요? 그 사내는 서둘러 가버렸다. 문이 다시 열렸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집을 뛰쳐나왔다. 마치 납병정들이 장난감 상자에서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다. 공습 경비원들이 고함을 지르며 명령을 내렸다. 붉은 비단 잠옷을 걸친 여자가 금발을 휘날리며 아마존의 용감한 여인처럼 달려갔다. 노인 몇천 담벼락을 따라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그들은 무슨 말인가를 했지만 몰아치는 소음 속에서는 들리지 않았다. 시들시들해진 입이 소리도 내지 않고 죽은 말들을 씹고 있는 꼴이었다. 그들은 카를 광장으로 갔다. 방공호 입구에서는 흥분한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야단법석이었다. 공습 경비원들이 셰퍼트처럼 빠르게 뛰어다니며 질서를 유지하려고 애를 썼다. 엘리자베스가 멈추어 섰다. 옆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좋겠어. 그레브가 말했다. 그녀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여기서 기다리기로 해요. 군중들은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처럼 청계를 내려가 지하로 사라졌다. 그레브는 엘리자베스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갑자기 무엇과도 관련이 없다는 듯이 침착하게 걸음을 멈추었다. 용기가 대단하군. 그레브가 말했다. 그녀가 그를 올려다 보았다. 천만에도 난 그저 지하실이 무서울 뿐이에요. 빨리. 공습 경비원이 고함을 쳤다. 아래로 내려가. 특별 호출이라도 받고 싶은 거야? 방공호는 넓고 천장이 낮았으며 튼튼하게 잘 지어져 있었다. 수평 통로와 복도도 있고 전등도 켜져 있었다. 기다란 나무 의자들도 있었다. 감시원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매트리스와 이불과 트렁크, 상자와 접는 의자 등을 가지고 있었다. 지하 생활은 이미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레브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민간인들, 여자들과 아이들과 함께 방공호에 들어온 것은 처음이었다. 독일에서는 처음이었다. 창백한 불빛에 사람들의 얼굴이 발해서 마치 익사한 사람들의 얼굴 같았다. 붉은 비단 잠옷을 걸친 여자의 모습도 멀지 않은 곳에서 눈에 띄었다. 잠옷은 이제 보랏빛이었고 머리칼은 녹색으로 보였다. 그는 엘리자베스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도 잿빛으로 수척해 보였고 두 눈은 검은 그림자 속으로 깊이 잠겨 있었다. 머리카락도 윤기를 잃고 죽어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꼭 익사한 사람들 같았다. 그들은 거짓과 두려움 속으로 익사하고 지하로 내쫓겨 빛과 명석함 그리고 진실과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있는 여자가 그의 맞은편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여자의 무릎에 몸을 딱 붙이고 있었다. 얼굴은 얼어붙기라도 한 것처럼 납작하고 무표정했다. 오직 눈동자만 살아있었다. 커다랗고 동그란 눈은 불빛 아래 반짝였고 대공포에 미친 듯한 울부짖음이 더 강하고 더 깊게 들려올 때면 입구 쪽을 향했다가 나지막한 천장과 벽을 지나 다시 입구 쪽을 향했다. 아이들의 눈은 충동적으로 빨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로잡힌 동물의 눈처럼 소리를 따라 움직였다. 무겁긴 하지만 상하 좌우로 진동하고 동시에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깊은 최면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의 눈은 무언가를 따라 움직이고 맴돌았으며 흐릿한 불빛이 눈에 반사되고 있었다. 아이들의 눈은 그레브는 물론이고 어머니조차도 보지 않고 있었다. 알아보고 전달하는 능력은 그들의 눈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어떤 정체 모를 각성 속에서 아이들의 눈은 알아볼 수 없는 그 무엇을 쫓고 있었다. 그것은 굉음과 죽음이었다. 아이들은 위험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어린 것도 아니었고 쓸데없는 용기를 위장할 정도로 나이가 든 것도 아니었다.
아이들은 깨어 있었지만 무방비 상태로 내던져져 있었다. 그레브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동자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다. 얼굴과 몸뚱이는 가만히 있었지만 그것들은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귀뿐만이 아니었다. 앞으로 숙인 어깨, 허벅지, 무릎, 어딘가를 딛고 있는 팔과 손도 마찬가지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들은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귀를 기울였다. 다만 두 눈만이 들리지 않는 명령에 복종이라도 하듯이 소음을 따르고 있었다. 불안의 냄새가 가득했다. 답답한 공기 가운데서 눈에 띄지 않게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다. 바깥에서는 광란이 계속되었지만 어디선가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다. 서서히 긴장이 풀렸다. 복도는 갑자기 웅크린 몸뚱이들이 아니라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들은 더 이상 멍하게 체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일으켜 움직이고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마스크가 아니라 다시 얼굴을 가지게 되었다. 비행기들은 가버렸어. 엘리자베스의 곁에 있던 노인이 말했다. 다시 올지도 모르지. 누군가가 대꾸했다. 그것들은 늘 그런 식이야. 사람들이 지하에서 나오자마자 급히 방향을 바꾸어 다시 날아오거든. 두 아이가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사내는 하품을 했다. 어디선가 닥스훈트 한 마리가 나타나 킁킁거리며 돌아다녔다. 젖먹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사람들은 보따리를 풀고 먹기 시작했다. 갑자기 한 여자가 북구 신화에 나오는 발퀴레처럼 소리를 질렀다. 이 발퀴레는 북구 신화에 나오는 반신녀를 말합니다. 인간 세상에 전쟁이 나서 영웅이 죽으면 그들의 영혼을 운반한다고 한다. 발퀴레는 리하르트 바건의 오페라 니벨롱의 반지 가운데 두 번째 극의 제목이기도 하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한 여자가 북구 신화에 나오는 발퀴레처럼 소리를 질렀다. 아놀드, 가스 잠그는 걸 잊고 왔어요. 밥이 다 타버렸겠어요? 당신은 왜 그 생각을 못했죠? 걱정 마라. 경계경보가 울리면 시에서 가스를 전부 차단하게 돼 있어. 노인이 말했다. 걱정하지 말라고요? 시에서 다시 가스를 보내면 집안은 가스로 가득 차요. 그건 더 위험해요. 경계경보 정도로는 가스를 끄지 않아. 공습이 시작될 때만 가스를 끄거든. 한쪽 구석에서 아는 척하는 목소리가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핸드백에서 빗과 거울을 꺼내 머리를 빗었다. 어두구둥한 불빛 아래서 빛은 바싹 마른 잉크로 만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빛은 사각사각 소리를 내면서 머리카락을 둥글게 빗었다. 밖으로 나가요. 여기 오래 있으니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30분을 기다려야 했다. 마침내 문이 열리자 사람들은 출구 쪽으로 몰려들었다. 문 위에는 어디나 가시 씌워진 작은 전등이 켜져 있었다. 밖에서 달빛이 들어와 청개비를 가득 비추었다. 한 발레에 디딜 때마다 엘리자베스의 표정은 달라졌다. 그녀는 마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다. 눈에 어려웠던 검은 그림자는 사라졌다. 머리카락은 납색에서 구릿빛으로 돌아왔고 피부는 다시 따뜻해지고 윤기를 발했다. 생명은 다시 돌아왔다. 이전보다 더 힘차게 호흡하면서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다시 돌아왔다. 생명은 눈 깜빡할 새에 더 귀하고 더 알록달록하게 제자리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방공 앞에 섰다. 엘리자베스는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고 우리에서 벗어난 동물처럼 어깨와 머리를 이리저리 움직였다. 지하의 이 집단 무덤 정말 싫어. 거기서 숨막혀 죽을 것 같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 머리카락을 재빨리 뒤로 넘겼다. 거기 비하면 차라리 폐허가 나아요. 적어도 하늘은 보이니까. 그레브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청개들이 지하 세계로 이어질 것 같고 방금 사람들이 탈출해 나온 밋밋하고 육중한 콘크리트 구조물, 그 앞에 서 있는 그녀의 내부에는 무언가 야성적이고 격렬한 것이 있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거야? 예, 아니면 어디로 가겠어요? 어두운 거리를 방황하라고요? 그렇게 하는 데는 이미 질려버렸어요. 그들은 카를 광장을 건너갔다. 바람이 마치 커다란 개처럼 킁킁거리며 그들을 몰아댔다. 이사하면 안 돼? 다른 사정이 있겠지만, 그레브가 물었다. 하지만 어디로? 빈 방이라도 알고 있어요? 아니, 나도 몰라요. 집 없는 사람들이 수천이나 돼요. 대체 어디로 이사를 하죠? 그렇군. 너무 늦었군. 엘리자베스가 걸음을 멈추었다. 갈 곳이 생긴다 해도 난 안 가겠어요. 그건 아버지를 내버려 두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알겠어요? 알겠어. 그들은 계속 걸어갔다.
그레브는 갑자기 엘리자베스를 내버려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피로가 밀려왔고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부모님이 학행가에서 자기를 찾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제 그만 갈게. 약속이 있는데 좀 늦었어. 그럼 안녕 엘리자베스. 안녕 에른스트. 그는 잠시 그녀 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집까지 데려다 줄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곧 무덤덤해졌다. 어렸을 때도 그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는 방향을 돌려 학행가로 갔지만 새로 발견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오직 달빛 아래 새로운 폐허를 지배하며 모든 것을 마비시키는 특이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 정적은 공중으로 울려 퍼지는 말없는 아우성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전의 정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베트는 시청의 청계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달빛 아래 낙수구의 찌푸린 얼굴이 그의 뒤편에서 창백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 낙수구의 찌푸린 얼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고딕식 건축에서는 종종 빗물 배수구를 괴물의 얼굴 모습으로 만들었는데 그 얼굴을 가리키는 거랍니다. 낙수구의 찌푸린 얼굴이 그의 뒤편에서 창백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때? 좋은 소식 좀 들었나? 그가 멀리서부터 물었다. 아니, 당신은? 나도 없어. 병원에는 없는 것 같아. 이건 확실해. 병원이란 병원은 거의 다 돌아다녔거든. 정말 눈 뜨고 못 보겠더군. 여자와 아이들은 아무래도 군인들과는 달라. 자, 우리 어디 가서 맥주나 한잔 하지? 그들은 히틀러 광장을 가로질러 가서 걸음을 멈추었다. 또 하루가 지나갔군. 이제 어쩌지? 곧 휴가가 끝날 텐데. 베트가 말했다. 그들은 주점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창가에 있는 탁자에 앉았다. 커튼이 빈틈없이 쳐져 있었다. 어둑어둑한 가운데 카운터의 니켈 꼭지가 희미하게 빛을 발했다. 베트는 이 주점에 자주 온 모양이었다. 여주인은 주문도 받지 않고 맥주 2잔을 가져왔다. 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뚱뚱했고 엉덩이가 출렁거렸다. 코르셋을 하지 않고 있었다. 베트가 말했다. 여기 이렇게 외롭게 앉아 있어야 하다니. 마누라도 어딘가에 앉아 있을 테지. 역시 쓸쓸하게 말이야. 아무렴 그럴 테지. 그러니 사람이 미치지 않을 수 있겠나? 나는 달라. 부모님이 어디에 앉아 계신지 알기만 해도 행복하겠어. 어디든 상관없이 말이야. 자네는 몰라. 부모님하고 마누라는 달라. 사실 부모는 그다지 필요한 존재가 아니야. 건강하시다는 소식만 있으면 돼. 그러나 마누라는 다르지. 그들은 다시 맥주를 2잔 주문했고 저녁거리를 배낭에서 꺼냈다. 여주인은 식탁 주위를 서성이며 소시지와 지방 덩어리를 쳐다보았다. 이봐요, 당신들 신났군. 그녀가 말했다. 그래, 우린 고급이야. 베트가 맞장구를 쳤다. 우린 고기든 사탕이든 멋진 휴가 식량을 가져왔어. 하지만 어디 써먹을지는 몰라. 그는 맥주를 한 모금 삼켰다. 그래도 넌 나보다는 나아. 그가 씁쓸한 목소리로 그레브에게 말했다. 자넨 잔뜩 먹고 사창가로가 아가씨랑 놀면서 불행을 잊으면 돼.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베트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레브는 깜짝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고참 군인이 이렇게 아내에게 충실하리라고는 미처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다. 이 사람아, 그것들은 모두 말라깽이야.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빌어먹을 나는 포동포동 살찐 여자가 아니면 기분이 안 나. 다른 것들은 쳐다보기도 싫고 되지도 않아. 말라깽이랑 자느니 차라리 옷걸이를 끌어안고 자는 게 나아. 포동포동한 여자라야 돼. 아니면 어림도 없어. 그렇다면 여기 있네. 그라브가 여주인을 가리키며 말했다. 들렸어. 베트는 벌쩍 뛰며 말했다. 이 양반아, 완전히 달라. 너가 보는 건 허물허물하고 연한 비계등이라 파묻히고 마라. 내 마누라는 살찌고 포동포동하지만 쿠션 침대야. 내 마누라 같은 이중 쿠션 침대는 어디에도 없어. 마누라에 비하면 다른 것 모두 딱딱한 쇠등이야. 마누라가 발동이 걸리면 초가삼간이 대장간처럼 부르르 떨게 되지. 벽에 달린 장식품도 마구 떨어지고 말이야. 없어. 길거리에 눈을 닦고 찾아도 마누라 같은 여자는 없어. 베트는 앞을 바라보면서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그레브의 코에 순간 제비꽃 향기가 스쳤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창문턱의 화분에 핀 제비꽃이 끝없이 달콤한 향기를 풍겼다. 숨결과 함께 흐르는 그 향기엔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안심, 고향, 기대, 그리고 청춘 시절의 잊힌 꿈. 그것은 너무도 강렬했고 기스바듯 빨리 왔다가는 즉시 다시 돌아갔다.
하지만 그를 당황스럽게 하고 기진맥진하게 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깊이 쌓인 눈길을 지나오기라도 한 것 같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디로 가려고? 베트가 물었다. 모르겠어. 어디든 가야지. 사령부엔 가보았나? 영내로 가는 허가증을 받았어. 좋아. 반드시 48호실로 가도록 해. 알겠어. 베트의 눈길은 느릿하게 여준의 엉덩이를 쫓고 있었다. 난 여기 좀 더 있다 갈 거야. 한 잔 더 하고. 그레브는 병영 쪽으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밤은 차가웠다. 교차로에 오니 폭탄 구덩이 위로 솟은 레일이 반짝거렸다. 집들의 열린 문틈 사이로 달빛이 마치 금속처럼 빛났다. 자신의 발소리가 저벅저벅 들리는 것이 마치 땅 아래에 누군가와 함께 걷고 있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은 공허하고 명료하고 차가웠다. 병영은 도시 외곽의 조금 높은 언덕에 있었다. 건물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 연병장은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얀 빛으로 가득했다. 그레브는 정문으로 들어갔다. 휴가가 벌써 끝나버린 듯한 기분이었다. 이전의 생활은 부모님의 집처럼 붕괴되었다. 이제 또다시 전선으로 떠나야 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또 다른 전선이었다. 대포도 총도 없지만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인 전선으로 떠나야 했다. 10. 그로부터 사흘 후 48호실 안 테이블에서 사내 넷이 도박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잠잘 때와 식사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틀 동안 계속 카드에 빠져 있었다. 그들 중 세 사람은 다른 사람과 수시로 교대했고 한 사내는 교대도 없이 도박을 계속했다. 그 이름은 룸멜이었는데 사흘 전 휴가를 받아 집으로 왔더니 마침 아내와 딸이 무덤에 묻히는 중이었다. 그가 아내를 가까스로 알아본 것도 엉덩이에 있는 베네점 때문이었다. 아내의 목은 이미 달아나고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처자를 묻고는 병영에 들어와 도박을 시작했다. 그는 누구와도 말을 나누지 않았다. 꼼짝도 않고 제자리에 앉아서 도박만 했다. 그는 매번 이겼다. 그레브는 창가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레브의 옆에는 로이트 병장이 한 손에 맥주를 든 채 붕대를 감은 오른팔을 창턱에 올려놓고 있었다. 그는 이 방 안에서 제일 연장자였고 통풍을 앓고 있었다. 48호씨는 불행이 닥친 휴가병의 항구일 뿐 아니라 경상자의 병실이기도 했다. 그들 뒤에는 공병인 펠트만이 누워 있었다. 그의 열망은 3년의 전쟁 동안 잃어버렸던 잠을 3주 만에 만회하는 것이었다. 그는 식사 때만 침상을 떠났다. 베트는 어디 있는 걸까? 아직 돌아오지 않았나? 그레브가 물었다. 그는 히스테와 이브르크에 갔어. 오늘 낮에 자전거를 빌려 타고 말이야. 이번에는 하루에 마을 2개는 찾아볼 수 있을 테지. 하지만 아직도 마을이 10개도 넘게 남아있어. 그리고 여기저기서 온 피난민들이 있는 수용소도 있지. 몇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말이야. 그곳까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난 수용소 4곳에 편지를 보냈어. 글레브가 말했다. 우리 2사람의 편지를 말이야? 회신이나 받을 수 있겠어? 아니, 하지만 그런 건 상관없어. 계속해서 편지를 쓸 거야. 누구 앞으로 썼나? 수용소장에게 썼어. 그리고 수용소마다 직접 부모님과 베트의 아내 앞으로도 보냈어. 그레브는 주머니에서 편지 다발을 꺼내 보여주었다. 지금 우체국으로 갈 참이야? 로이트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어디로 갔나? 시립학교와 성당 부속 학교의 체육관에 갔어. 그리고 집회소에도 갔고 다시 한번 호적과에도 들렀지.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 교대를 하고 도박판에서 빠진 사내가 2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휴가병들이 왜 병영 안에서 어슬렁거리는지 이해가 안 가. 가급적이면 프로이센 사람을 멀리하라. 나라면 이걸 신조로 삼겠어. 그리고 방을 하나 빌리고 사복을 입고 2주일 동안 인간답게 사는 거지. 사복만 입으면 인간답게 사는 건가? 로이트가 물었다. 물론이지. 그 밖에 뭐가 있겠어? 들었지? 로이트가 그레브에게 말했다. 인생이란 간단하게 받아들이면 간단한 거야. 자넨 사복이 있나? 아니, 학행가의 벽돌 더미 밑에 묻혀버렸어. 원한다면 내가 빌려줄게. 그레브는 창너머로 연병장을 바라보았다. 몇몇 분대 병력이 실탄을 장전하는 방법과 안전장치를 채우는 법, 수류탄을 던지는 법, 경례 등을 연습하고 있었다. 내가 멍청이야. 휴가 전에는 집에 도착하는 대로 빌어먹을 누더기는 구석으로 벗어 던지고 양복으로 갈아입으려고 했지. 하지만 지금은 상관없어. 그가 말했다. 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군발이야. 카드에 열중해 있던 사내가 그렇게 말하고는 소시지 한 조각을 삼켰다.
보병놈들은 자기한테 뭐가 좋은지 몰라. 너무 웃겨. 언제나 모자라는 인간들이 휴가를 넣는다 말이야. 그러고는 다시 카드에 몰두했다. 그는 룸멜에게 4마르크나 잃었고 오늘 아침에는 군의관으로부터 복무 가능이라는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약이 올라 있었던 것이다. 그레브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디로 가려고? 로이트가 물었다. 시내에 가서 우체국에 들를 거야. 그리고 또 찾아봐야지. 로이트는 빈 맥주병을 옆으로 치웠다. 지금은 휴가 중이라는 걸 알아야 해. 그리고 휴가가 곧 끝난다는 것도 그건 잊지 않고 있어. 그레브는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로이트는 붕대를 감은 다리를 조심스럽게 창문 턱에서 내려 원래 자리로 가져갔다.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야. 부모님을 찾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너가 지금 휴가 중이라는 것도 잊지 말라는 것이야. 다시 휴가를 얻으려면 오래 걸릴 테니까. 알고 있어. 그래도 죽기 전까지는 이런저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좋아. 그것만 알고 있다면 별 문제 없어. 그레브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탁자에서는 롬멜이 그랑을 손에 쥐고 있었다. 이 그랑은 카드놀이의 하나인 스카트에서 최고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랑을 손에 쥐고 있었다. 다른 판에서도 롬멜은 좋은 패를 쥐고 연전연승했다. 그는 얼굴색 하나 변치 않은 채 다른 도박꾼들을 요질내버렸다. 본전도 못 찾았어. 그레브를 쓸모없는 군발이라고 불렀던 사내가 절망적으로 외쳤다. 절은 끝발엔 속수무책이야. 그런데도 이자는 무덤덤하군. 에른스트. 그레브는 뒤를 돌아봤다. 지구당 제복을 입은 키가 짝달마간 사내가 서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며 생각하다가 비로소 붉은 뺨과 개암 열매 같은 눈을 가진 둥근 얼굴을 기억해냈다. 빈딩, 알폰소 빈딩. 몸소 왕림하셨네. 빈딩은 환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이런 에른스트, 우린 1000년 동안이나 못 만났지.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러시아에. 그럼 휴가로군. 당연히 축하해야지. 내가 있는 곳으로 가지.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아. 고급 꼬냑도 있어. 방금 전선에서 돌아온 옛 동창을 만나다니. 축배를 들어 마땅해. 그레브는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빈딩은 몇 달 동안 그와 같은 반이었는데도 그동안 그를 거의 잊고 있었다. 그가 돌격대에 입대했고 거기서 잘 나가고 있다는 소문을 이따금 들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예기치도 않게 자기 앞에 유쾌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가자, 에른스트. 그가 재촉했다. 그렇게 빼지 마. 고급 술도 몸에 나쁘지 않아. 그레브는 고개를 흔들었다. 시간이 없어. 에른스트, 사나이들끼리 한잔하는 거야. 중마고 사이에 늘 시간이 있는 법 아닌가? 중마고라. 그레브는 빈딩의 제복을 바라보았다. 빈딩은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부모님을 찾는 일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땅의 강부가 아닌가. 좋아, 알폰스. 그가 말했다. 우리 한잔하러 가세. 좋았어, 에른스트. 따라와. 멀지 않아. 빈딩이 주장한 것보다 길은 멀었다. 그는 교외의 작고 하얀 별장에 살고 있었다. 자작나무가 솟아있는 정원이 딸린 별장은 아무런 피해도 없이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나무에는 여기저기 새장이 걸려있고 어디선가 졸졸거리며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빈딩이 앞장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에는 사슴뿔, 멧돼지 머리, 박제된 곰머리가 걸려있었다. 그레브가 깜짝 놀라 말했다. 알폰스, 자네 유능한 사냥꾼이었군? 빈딩은 이를 드러내며 씩 웃었다. 결코 아니야. 엽총은 만져본 적도 없어. 모두 장식품이야. 보기엔 그럴듯하지. 게르만적이라고나 할까? 그는 바닥 전체에 융단이 깔린 방으로 그레브를 데려갔다. 벽에는 화려한 액자로 멋을 낸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여기저기 커다란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다. 그가 자랑스러운 듯이 물었다. 내 오두막살이가 어떤가? 안락하지 안 그래? 그레브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은 당원을 대접하고 있었다. 알폰스는 원래 가난한 우유장수의 아들이었다. 앉아, 에른스트. 나의 루벤스가 마음에 드는가? 뭐라고? 저 루벤스를 보게. 저기 피아노 옆에 있는 싸구려 그림 말이야. 그것은 연못가에 서 있는 아주 육감적인 나체 여인의 그림이었다. 금발의 엉덩이도 통통하고 그 위로 햇살이 쏟아졌다. 이 정도면 베트어도 좋아하겠군. 그레프는 속으로 생각했다. 예쁜데? 그가 말했다. 예쁘다고? 빈딩은 아주 실망한 표정이었다. 이 사람아, 그건 한마디로 뛰어난 그림이야.
제국 원수와도 거래하는 화상한테서 직접 구입한 거야. 걸작이지. 난 중개인을 넣어서 헐값으로 이걸 산 거야. 마음에 들지 않나? 근사해. 한데 난 전문가가 아니야. 이걸 보면 미쳐버릴 남자를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 대수집가인가?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루벤스 전문가지. 빈딩의 표정이 맑아졌다. 그건 반가운 얘긴데 에른스트 정말 기뻐. 내가 미술품 수집자가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그런데 자넨 지금 어떻게 지내고 뭘 하고 있지? 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연줄이 좀 있거든. 그가 교활하게 웃었다. 그레브는 의지와는 반대로 조금 감동을 받았다. 누군가가 아무 경계심도 없이 도와주겠다고 나선 것은 처음이었다. 자네가 나한테 해줄 일이 있어. 부모님이 행방불명이야. 아무도 지방으로 이송되거나 아니면 시골 마을에 계실 거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이 도시에는 계시지 않은 것 같아. 빈딩은 구리로 두들겨 맞은 흡연 탁자 위에 있는 안락 의자에 불쑥 주저앉았다. 반짝반짝 빛나는 그의 장화는 난로 연통처럼 그의 앞쪽에 세워져 있었다. 시내에 계시지 않다면 쉬운 일이 아니야. 그가 설명했다. 한번 알아보기는 하지. 며칠은 걸릴 거야. 어쩌면 더 걸릴지도 모르고. 그분들이 어디 계시는가가 문제야. 모든 것이 순식간에 뒤죽박죽이 되어버렸거든. 너도 알다시피. 그래, 나도 보았어. 빈딩은 자리에서 일어나 진열장으로 갔다. 그리고 술병과 컵 2개를 가져왔다. 우선 한잔하세, 에른스트. 진짜 아르마냐 브랜디야. 난 코냑보다 이걸 더 즐겨 마시지. 건배. 건배, 알폰스. 빈딩은 다시 술잔을 채웠다. 그런데 어디서 묵고 있나? 친척집에? 시내는 친척집이 없어. 지금 병령에서 지내. 빈딩은 잔을 내려놓았다. 에른스트 말도 안 돼. 병령에서 휴가라니. 그건 휴가도 아니야. 차라리 여기서 지내게. 여기 방은 얼마든지 있어. 목욕탕이 딸린 거실도 있고 난공불락으로 튼튼해. 원하는 건 다 있고. 자네는 여기서 혼자 살고 있나? 물론이지. 내가 결혼했다고 생각하나? 난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야. 나 정도의 지위에 있으면 여자들이 문전쇄도야. 알폰소는 눈을 찡긋하면서 튼튼한 가죽 소파를 가리켰다. 소파가 목격자지, 에른스트. 내 말하지만 여자들이 죄다 내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야? 정말이야? 왜? 무릎을 꿇고 말고. 어제도 하나가 찾아왔어. 상류계급의 귀부인이야? 붉은 머리, 멋진 젖가슴, 베일, 모피 외투를 걸친 여자가 이 융단 위에서 마치 분수처럼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무슨 말이든 듣겠다고 하더군. 집단 수용소에서 남편을 빼달라면서 말이야. 그레브가 글을 올려보았다. 너가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거야? 빈딩이 큰 소리로 웃었다. 난 누구라도 수용소에 집어넣을 수 있어. 하지만 석방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물론 그 여자한테는 그렇게 말할 수 없지. 그건 그렇고 이리로 오는 게 어떻겠나? 보다시피 여기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 그래, 그렇군. 하지만 지금 이사하기는 어려워. 여기저기 부모님 소식을 알게 되면 병령으로 연락을 해달라고 말해 놓았거든. 당분간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 좋아, 에른스트. 자네가 잘 판단할 테지. 그렇지만 알폰스에게 집이 있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주게. 식사도 1급이야. 미리 준비해 놓았거든. 고맙네, 알폰스. 고맙긴 우린 동창이야. 서로 돕고 살아야지. 너가 나더러 숙제를 뺏기도록 허락해 준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그런데 자네 부르마이스트를 기억하나? 수학선생 말인가? 바로 그자야. 내가 김나지움 7학년에서 쫓겨난 건 바로 그자 때문이었어. 루시 애들러 사건 말이야. 자네도 기억하지? 물론 그레브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맙소사, 내가 그자에게 사건을 덮어달라고 얼마나 사정했는지 몰라. 하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어. 그 사탄은 무자비했어. 도덕상의 의문이 무언이 그런 소리를 하면서 말이야. 그 때문에 아버지한테서 죽도록 두들겨 맞았지. 부르마이스트. 알폰스는 음미하듯이 그 이름을 혀끝에 올렸다. 하지만 난 그자에게 단단히 복수를 해주었어. 에르스트. 반년 동안 집단 수용소에 집어넣었지. 그녀가 풀려 나왔을 때 어땠는지 자네가 봤어야 하는 건데. 나를 보고는 잔뜩 긴장해가지고 거의 오줌을 지를 정도였지. 그자가 나를 가르쳤지만 나는 그걸 원래대로 되돌려 놓은 거야. 어때? 재밌지? 그래. 알폰소가 웃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뼛속까지 느끼거든. 그런 자들에게 알맞은 기회를 준다는 것. 그게 우리 운동의 좋은 점이야. 그는 그라베가 일어나는 걸 보았다. 벌써 가려고? 그래, 가야 돼.
마음을 안정시킬 수가 없어. 빈딩은 고개를 끄덕였다. 근엄한 표정이었다. 이해가 가네, 에른스트. 정말 딱하게 생각하네. 알겠나, 내 마음을? 그래, 알폰스. 그레브는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짐작이 갔기 때문에 급히 서둘렀다. 며칠 뒤에 다시 들르겠어? 내일 오후에 오게. 5시 30분경에. 좋아, 내일 5시 30분경에. 그때까지 뭘 좀 할 수 있을까? 글쎄, 두고 보세. 어쨌든 한잔 해야 해. 그런데 에른스트, 병원에는 가보았나? 가봤어. 빈딩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할 말은 아니지만 공동묘지는? 아니, 가보게 만에 하나 모르니까 말이네. 거기에는 아직도 신고되지 않은 게 많아. 내일 가보기로 하지. 좋아, 에른스트. 빈딩은 안심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내일은 좀 더 오래 있도록 하게. 우리 동창생들끼리는 되도록 뭉쳐야지. 나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얼마나 쓸쓸한지 잘 모를 거야. 다들 이런저런 부탁만 하거든. 나도 그렇지 않았나? 그건 다른 문제야. 내가 말하는 건 이득을 보리는 사람들이네. 빈딩은 아르마냥 병을 집어들더니 손바닥으로 쳐서 고렇게 마개를 박았다. 그리고 그것을 그레브에게 내밀었다. 여기 있네, 에른스트. 가지고 가게. 고급 술이야. 꼭 필요할 거야. 참, 잠시만 기다려. 그는 문을 열었다. 클라이네르트, 종이 한 장, 아니 봉투. 그레브는 술병을 손에 들었다. 그럴 필요 없네, 알폰스. 빈딩은 거세게 손을 내줬다. 가져가. 여기 창고엔 그런 게 얼마든지 있어. 그는 가정부가 가져온 봉투를 받아 술병을 거기에 넣었다. 조심해, 에른스트. 늘 용기를 잊지 말고. 그럼 내일? 그레브는 하천가로 갔다. 그는 알폰스에게 조금 주눅이 들어있었다. 돌격대장이라 그는 생각했다. 처음으로 조건 없이 자기를 도와주고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겠다고 말한 인간이 돌격대장이라니. 그는 술병을 외투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초저녁 무렵이었다. 하늘은 진주빛이었고 나무들은 드넓고 밝은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었다. 폐허 위로는 황혼이 푸른 빛으로 서려 있었다. 그레브는 폐허 한가운데서 신문구실을 하는 문 앞에 섰다. 그가 붙인 쪽지는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바람에 날아간 것이려니 하고 생각했지만 그렇다면 피인이라도 남아있어야 했다. 누군가가 종이를 떼어간 것이 분명했다. 갑자기 온몸의 피가 심장으로 몰리는 것 같았다. 혹시 무슨 기별이라도 남기진 않았는가 해서 훑어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부모님의 집으로 달려갔다. 두 번째 쪽지는 둘 사이에 그대로 끼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빼내 자세히 살폈다. 아무도 거기에 손을 대지 않았으므로 아무 소식도 얻을 수 없었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저쪽 하늘에서 흰색의 종이 쪽지 같은 것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그는 그쪽으로 달려갔다. 바로 그가 남긴 쪽지였다. 그는 쪽지를 집어서 들여다보았다. 누군가가 쪽지를 떼어낸 게 분명했다. 쪽지의 여백에 달필로 이렇게 씌어 있었다. 남의 것을 훔치지 마시오.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 하지만 곧 두 개의 핀이 없어졌고 그가 판을 빼냈던 어떤 어머니를 찾는 메모에 다시 핀이 내게 꽂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자신의 소유물을 도로 가져가고 덤으로 훈계까지 남겼던 것이다. 그는 납작한 돌을 2개 집어와서 문 옆 바닥에다가 종이 쪽지를 눌러놓았다. 그러고 나서 다시 부모님의 집터로 돌아갔다. 그는 폐허 앞에 서서 위를 올려다 보았다. 누군가가 집어갔는지 녹색 안락 의자가 보이기 시작했다. 의자가 있던 자리에는 신문 몇 장이 폐허뜸이 사이로 삐져나와 있었다. 그는 위로 기어 올라가 신문을 끄집어냈다. 승리와 위대한 이름으로 가득한 오래된 신문은 누렇게 변색되고 찢기고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신문을 옆으로 치우고 계속 더듬어 찾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는 나무기둥 사이에서 누렇고 퇴색한 작은 책을 발견했는데 누군가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처럼 펼쳐져 있었다. 빼내서 들여다보니 눈에 익은 책이었다. 그가 쓰던 교과서였다. 책장을 앞으로 넘기자 첫 장에 희미한 필체로 쓰인 그의 이름이 보였다. 그가 12살 혹은 13살 때 적어 넣은 것이 분명했다. 그것은 종교 수업 시간에 쓰던 교리 문답서였다. 거기에는 수백 개의 질문과 답이 수록되어 있다. 종이들은 얼룩이 졌고 그가 직접 써놓은 메모도 있었다. 그는 멍하니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요동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무엇이 요동치는지 알지 못했다.
진주빛의 고요한 하늘을 머리 위로 이고 있는 파괴된 도시인가? 아니면 인간의 모든 질문에 답을 주는 자그마한 갈색 책인가? 그는 책을 옆으로 치우고 다시 구석구석 뒤졌다. 하지만 더 이상은 찾지 못했다. 부모님의 집에서는 어떠한 책도 물건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았다. 그들은 3층에 살았으므로 그들의 물건은 폐어뜸이 더 깊은 곳에 있어야 했다. 교리 문답서는 아마도 폭발 와중에 우연히 하늘 높이 내어 던져졌다가 가벼운 무게 때문에 천천히 떨어진 모양이었다. 마치 비둘기 같았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자기 확신과 평화의 화신인 고독하고 하얀 비둘기, 온갖 물음과 명료한 답변을 가지고서 화염과 연기와 질식과 비명과 죽음으로 가득한 밤하늘로 날아오는 비둘기와 같았을 것이다. 그는 한동안 폐허 위에 앉아 있었다. 저녁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책을 읽기라도 하듯 책장이 넘어갔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시며 현명하시다. 끝없이 선하고 정의로우시다. 그레브는 빈딩이 건네준 아르마냥 병을 더듬어서 마개를 딴 다음 한 모금 마셨다. 그러고는 거리로 내려갔다. 교리 문답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거리는 어두워졌지만 어디에서도 불은 켜지지 않았다. 그레브는 카를 광장을 지나갔다. 방공호가 있는 모스리에서 그는 누군가와 충돌할 뻔했다. 서둘러 걸어오던 젊은 장교였다. 조심해! 소위가 화가 나서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레브가 그를 쳐다보고는 말했다. 잘 알았어, 루드비. 다음엔 조심할게.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던 소위의 얼굴에 한박 웃음이 피었다. 에른스트, 너였군? 루드비 벨만이었다. 웬일인가? 휴가? 그가 물었다. 그래, 넌? 끝났어. 지금 막 돌아가는 길이야. 그래서 이렇게 급히 서두르는 거지? 재밌었냐? 그저 그랬어. 뻔할 뻔짜잖아. 다음엔 다른 방식으로 보낼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어디론가 갈 거야. 집으로는 절대 가지 않겠어. 왜? 벨만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에른스트, 가족은 재미없어. 부모님 절대 아니야. 휴가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어. 그런데 여기 온 지 며칠이나 됐나? 나흘. 두고 보게. 금방 알게 될 테니까. 벨만은 담배에 불을 붙이려고 했다. 바람에 성냥불이 꺼졌다. 그레브는 그에게 라이터를 켜주었다. 그 순간 라이트의 불꽃이 벨만의 깡마르고 정력적인 얼굴을 비췄다. 그분들은 나를 아직도 어린애라고 생각해.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담배 연기를 토해냈다. 단 하룻밤만이라도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무라는 표정을 짓는다 말이야. 그저 집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야만 한다고 생각해. 어머니한테 나는 아직도 13살 철부지 소년이야. 어머니는 휴가의 처음 절반은 내가 왔기 때문에 눈물을 보내더니 나머지 반은 내가 다시 떠나야 하기 때문에 울면서 보냈어. 그러니 어쩌겠어? 아버지는 1차 대전 때 군인이셨잖아? 그건 벌써 잊고 계셔. 최소한 일부는 잊으신 것 같아. 영감한테 난 영웅이야. 아버지 내 가슴에 훈장이 자랑스러워서 그 마음을 내게 전하려고 안달이야. 잿빛 구석기 시대의 불쌍한 노인이지. 우리 젊은이를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해. 에른스트, 너도 부모님에게 꼭 붙들리지 않도록 조심해. 그래, 조심할게. 그레브가 말했다. 그분들이 좋은 마음에서 그런 건 물론이야. 줄곧 근심하고 사랑을 베풀지. 하지만 바로 그게 문제야. 싫은 소리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순간에 마치 무덤덤한 죄인 같다는 느낌이 들어. 벨만은 마침 옆으로 지나가던 소녀의 뒷모습을 힐끗 쳐다보았다. 바람 부는 어둠 속에서 소녀의 빨간색 양말이 희미하게 빛을 발했다. 어물어물하다가 모처럼의 휴가를 망쳐버릴 거야. 내가 한 거라고는 기껏 부모님이 정거장까지 나를 따라오지 못하게 한 거야. 하지만 어디 숨어있다 나타날지도 몰라. 그가 웃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해야 돼, 에른스트. 적어도 밤엔 집을 빠져나가야 해. 무슨 구실을이라도 만들어서 말이야. 강습이든 야간 근무든 안 그러면 너도 나처럼 엉망이 될 거야. 김나지움 학생 같은 휴가 말이야. 난 그렇지 않을 거야. 벨만은 그레브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 그래야지. 넌 나보다 운이 좋아. 그런데 학교엔 가보았나? 아니, 안 가는 게 좋아. 난 갔지만 헛수고만 했어. 역겨워. 단 하나뿐인 괜찮은 교사가 쫓겨났어. 종교를 가르치던 풀만 선생님 말이야. 그분 기억나지? 물론 직접 가서 뵐 생각이야. 조심해. 그분은 감시 대상이야. 되도록 못 본 척해. 대세를 거슬러서는 안 돼. 그러니 잘해, 에른스트.
우리의 짧고 영광스러운 생을 위해서 말이야, 안 그래? 그래, 루드비. 그래, 공짜로 외국 여행이나 하고 마지막에 국립묘지에 묻히고. 이런 녀석을 보았나? 우리 언제 또 만나게 될까? 벨만은 웃으면서 어두움 속으로 사라졌다. 그레브는 계속 걸어갔다. 뭘 해야 할지 몰랐다. 도시는 무덤 속처럼 깜깜했다. 더 이상 찾아 헤매기도 어렵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긴 밤이 두려웠다. 병영으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다. 아는 사람들을 찾아갈 생각은 더더욱 없었다. 그들이 당황하며 동정심을 보내는 꼴을 참을 수 없었고 자기가 사라지면 기뻐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그는 타다남은 집들의 지붕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던가? 후방에 있는 섬, 고향 안전 도피 위안?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희망의 섬은 오래전에 무의미한 죽음의 단조로움 속에서 소리 없이 사라졌고 전선들도 무너졌으며 전쟁은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도처에서, 머릿속에서도 마음속에서도. 그는 영화관을 지나치려다 안으로 들어갔다. 호월은 거리보다 덜 어두웠다. 어두운 거리를 헤매거나 술집에 쪼그리고 앉아 흠뻑 취하는 것보다는 이곳이 한결 나았다.